안녕하세요. 시사평론하는 최영일입니다. 평소에 날카롭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정말 예측도 잘하시고 분석도 잘하시는 황장수 소장님 선배로 존경하고 있는데요.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늘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화이팅!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브리핑 특별 초대석으로 TV에서 많이 보셨죠.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최 평론가 우리 저기 인연이 오래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래됐죠. 사실 사석에서는 우리가 언제 제일 먼저 봤죠? 2012년이에요. 2012년 12월 대선 전이에요. 네, 대선 전에. 네. 그러니까 2012년 이 아니다. 중반부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뵌 거예요. 네, 처음 봤을 그러니까 때 제가 종편에 처음 나가서 그때가 총선 전이라서 2012년 4월 총선 그렇죠. 전이라 그러면은 1월 초였어. 2012년 연초에 연초. 그게 처음 봤죠. 맞습니다. 네. 그때 왜 그랬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네. 2011년에 낙곰수라는 팟캐스트가 대박이 나요. 아, 김어준이. 그래서 너무 부러워해요. 팟캐스트가 뭐야?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다는데 근데 이제 낙곰수 세상이 됐었죠. 네. 그 이명박 정권을 거의 낙곰수가 날릴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때 저는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샐러리맨이었는데 이 방송은 관심이 있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전 사회학 전공을 했으니까 정치도 관심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인터넷 매체 그게 이제 민중의 소리라는 그 당시에 되게 좌빨이라는 요즘 그냥 진보 인터넷 매체로 잘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통합진보당과 관계 있지 않느냐, 지원받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또 의혹에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낙곰수 같은 생방송 애국전선이라는 팟캐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이명박 정권 까는 거죠. 그걸 내리하는데 이 초대 손님이 필요하다. 이명박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저격수. 그리고 이제 저는 소장님 모르고 있을 텐데 저를 종편에 처음에 이제 불러간 곽동수 선배라는 지금은 방송 안 나오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보다 농객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곽동수 교수라는 분이 동갑내기 친구시잖아요. 네, 나도 동갑이지. 그래서 이제 황장수 소장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내가 이명박 전문가를 데리고만 모셔온 게 황장수 소장님이에요. 팟캐스트에서 처음 뵀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빠져 들어가요. 아마 그 유튜브에 지금 또 떠 있을 겁니다. D47과 각하의 정신세계. 맞습니다. 나는 그때 입장에서 D47은 미국 스파이로 코드네임. 분류되셨을 때 코드네임이죠. 검찰에서 명령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뵙고 얘기를 쭉 듣다가 이분이 정치를 하시던 분인데 DJ 정부 때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셔서 굉장히 이제 참신한 신진 정치인으로 평가가 되셨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팔로우업해서 알기를 근데 참여정부 시절에는 미국 스파이로 또 몰려서 또 어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느낄 만한 공경에 처하셨던 분이구나. 인생사에 굴곡이 참 많구나. 그렇게 느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명박 분석에서는 최고셨어요. 안철수 분석에서도 최고였다고. 남 분석만 하다가 신세 조졌죠. 팟캐스트에서는 이명박 분석이 최고셨는데 이제 종편 시대가 열려서 종편에서 다시 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에서 뵀을 때는 이 사람이 아주 급진적인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급진적이라고 봤구나. 반 이명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저 곽동수 교수랑 주거니 받거니 하실 때는 난 보수야 그러셔서 또 이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야, 최영일 당신은 보수야 진보야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방송 나가면. 근데 혼자 돌이켜보건데 제 내면에 어떤 대목은 진보예요. 80년대 중반 학번이고 80년대 87 항쟁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민주화에 대한 또 이제 애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중년 세대가 돼서 아이들 아빠가 되고 생각하다 보니 어떤 대목은 또 보수예요. 어쩔 수 없이. 뭐 부모님의 영향. 저희 이제 북에는 평양에서 월남한 실향민 집안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또 6.25 뭐 참전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안보는 당연히 보수. 그래서 요즘 이 대선에서 유행했던 자, 안보는 보수고 뭐 경제는 개혁이다. 뭐 이게 동감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대한민국 사람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이 사람은 보수다, 이 사람은 진보다 낙인을 찍기는 어렵잖아요. 중도가 전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어쨌든 진영 논리로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느 편인가에 국민들을 줄 세우기 정치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종편 나가면서 진보에 있는 친구들은 너 왜 부역하냐 그런 보수 방송 나가서 또 보수에 있는 친구들은 너는 왜 이렇게 저 정부 까는 얘기만 하냐. 그러니까 이게 박쥐처럼 돼 있는데 압박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황 소장님의 입장도 이렇게 우리가 방송에서 뵙지만 이게 부역일까 아닐까 가끔 고민도 합니다만 개인 성찰도 뭐 소장님도 개인적으로 저보다 선배시니까 정치권의 부침이 많으신 과정을 살아오시면서 꿋꿋하게 혼자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과 주관을 따라서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좋아하고 존경하고 인연이 참 오래됐네요. 예. 여기 또 하나 또 이야기를 안 하면 또 이제 약간 오해를 또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 2007년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네. 부패 청산을 할 거다 해서 그 이명박과 경선에서 지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그때 당시 좀 문화혁명처럼 몰아가고 운동권 출신들이 홍위병처럼 당을 장악한다. 이렇게 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또 장기 표시 공천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감정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원외위원장을 7명을 데리고 탈당을 했어요. 구단협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친노가 성공한 정치에서 난 정몽준 씨를 지지했는데 나는 완전히 찍힌 놈이 됐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겪었죠. 손봐야 될 몇 번째는 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2007년 대선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를 이명박 후보는 부패하다 생각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도 참 질문이 있습니다. 거긴데 2007년 한나라당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붙은 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2007년 이전까지 민주당에 계셨던 거죠? 아니야, 내가 민주당에 탈당을 하신 게 2003년에 했고 2003년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막 시작될 때네요. 그 대선 과정에서 탈당했죠.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거는 뭐 다 또 정몽준 씨한테 갔다가 정몽준 씨가 노무현을 후단협 지지를 해버리고 후단협의 원외 책임을 제가 맡고 있었죠. 그걸로 가버리니까 저야말로 완전히 외톨이가 됐지 이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무슨 제가 당시 보수 또 정당에는 뭐 이렇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고 있다가 중간 지대에 계시다가 그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가 잘 몰랐어요. 지지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대선에 제가 또 BBK에 좀 관련이 돼 있었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BBK 김경준 씨하고 문제에서 한 번 더 뜰 것 그래서 같은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그 BBK 때문에 또 이명박 진영에 완전 찍혔죠. 사실 뭐 박 대통령 때문에 찍힌 건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내내 제가 좀 또 고생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참여정부 시절도 고생하시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MB 정부 때도 고생하시고 미국 스파이 사건을 MB 정권에서 안 풀어줘가 그것도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정권은 교체됐는데 그 사건은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온 다음에 이명박 정권하고 각을 좀 세웠는데 이걸 어디에도 뭐 원전 수주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도 또 자원외교 문제, 뭐 BBK 문제 이런 걸 어디에도 언론들이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곽동수 선배가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에 생방송 애국정선에 와서 그 전에 보도를 여러 번 시켰지. 거기는 또 좋다고 보도를 하는 데가 거기는 정보 소스가 있으면 너무 좋아하죠. 거기는 보도하는 데가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메이저 매체는 다 금기시하니까 거기가 뭐 민중 뭐 진보 통진당하고 가까운 줄은 알았지만은 나로서는 또 언론의 매체 소스로서 이용했고 또 서로 그러다가 이제 거기 팟캐스트에 나간 거지. 어쨌든 팟캐스트는 또 대박을 쳤잖아. 그때 이 생방송 애국전선 지금도 찾아보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이 D-47과 이 각하의 정신세계 이게 최고의 그 베스트셀러였어요. 거의 그게 1년여 동안 방송을 해서 이 MB 정부의 여러 가지를 다 다루고 201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아지고 국민들의 뭐 원성이 많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정권 교체에 실패하고 정권 재창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가 동력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이제 되고 다 멤버들이 흩어지게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이제 종편에 와서 부역자다 소리 들으면서 전 그래도 또 이 보수 어르신 저희 어머니 같은 모친 같은 분들에게도 팩트를 중심으로 잘 조근조근 설명을 하면 또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뭐 강성보수, 강성좌파끼리 싸움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를 넓혀야 된다 하고 이제 저 혼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소장님을 다시 짠 만나뵈니까 이렇게 다 이 각각 자기의 소신 활동자들이 있구나. 나는 그때 방송 출연 때문에. 네. 근데 불이익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뭐 공천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공천을 넣어달라고 해서 와서 받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공천을 넣었다라고 소문이 딱 나니까 비밀 면접을 받는데도 우리 이 각하 선생 쪽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빈정거리고 2012년이니까요, 네, 그죠? 괴롭혔다고 그래가. 그래서 2012년 총선 때 보수 정치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공천에서 물을 드시고. 아니, 공천을 서울 저기 저 도봉갑에 나왔지. 반납했죠. 결국은 뭔가 이상해서. 근데 나중에 결국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좀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 하나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던 초창기에 직격탄을 맞으신 경우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막 처음 뵙고 네네, 맞아요. 그 뒤에 이제 쭉 인연을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어오고. 그렇죠. 근데 우리 뉴스 브리핑이 초창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거 좀 홍보 좀 해달라니까. 그때 또 박정권이 나를 또 괴롭힐 때야. 그렇죠, 그렇죠. 보수 평론가들이 누구도 뉴스 브리핑을 홍보 안 해주려고 그래. 이건 제가 소스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종편 결국은 이제 이 조선, 동아, 중앙, 뭐 JTBC가 돼 있습니다. MBN, 그 외에 뭐 연합뉴스 TV, 뭐 정부 방송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YTN 이런 채널을 돌면서 황 소장님하고 정말 방송을 같이 많이 했어요. 오히려 요번 이제 최순실 게이트, 요번 대선에는 이제 자주 못 뵀지만 그때 화면에서도 뵙고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대기실에서 여러 소스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가장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게 패널 중에 그 종편을 열심히 돌려보는 분들, 왕 실장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황장수다 얘기를 제가 여러 채널로 들었어요. 그래서 한 종편은 제가 그냥 딴 방송에 나간다라는 이유로 또 걷어내려고 했고 한 종편은 뭐 별거 아닌 직원들 실수를 가지고 또 연구 출연 정지시키기로 했고 블로그에서 잘못 이제 캡처한 거 가지고 공공 또 이 채널 방송에서는 이런저런 구분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대해서 뭐 이런 서류를 만들어가 방송사 사장단한테 돌리기도 했다. 그래가 순식간에 방송이 아주 오랫동안 전면 중단.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그 과정들이. 그래서 저는 참 황 소장님 참 힘들게 사신다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붙었으면 거기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거기 붙어서 또 대통령 됐는데 그 정권에서 또 1년 지나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유병헌 때 아마 제가 이후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금기를 건드렸던 것 같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인방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 사람들 다 잘라야 된다고 앞장서서 이야기한 부분이 그야말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4년이 아주 피크셨던 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병헌 추격전을 벌일 때 우리가 남이가가 너무 이상했잖아요. 금수원 하는 수박이.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김기춘 당시 왕 실장과 이 도대체 뭐 우리가 그때 구원파라고 불렀습니다만 사실 유병헌 일가와 어떤 관계냐. 한 가지 궁금증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됐고요. 그 이후에 정윤의 문건 유출 너무 이상하게 꼬여 흘러갔는데 그걸 가장 강하게 까셨는데 2014년 중반, 2014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야 그때 문건 유출 재조사 지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뭐 좀 제대로 조사가 되면 이 사실이 밝혀질 텐데 이미 지금 한 3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찍 이야기하다가 근데 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안 가셨어요? 그건 또 옛날 또 구연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제야에서 열심히 이렇게 국민들을 계몽하는 일을 이렇게 이제 제 업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우리 최 평론가님 모시고 오랜 인연이다. 남은 부분에 앞서서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네요. 이 서두 자체가 또 본방송보다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최대한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이걸 안 줄이면 네. 이것만 한 3시간 해야 돼. 이게 이제 황 소장님과 최영일의 인연은 해서 이게 한두 시간짜리네요. 예. 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인사가 진행이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번 인사에 보면 이제 총리 청문회가 지난 이제 25, 26일 날 네. 이틀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인사 청문회 부분에서 좀 보고 최평론가님 뭘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네. 그리고 인수위 시절, 네. 그리고 인수위 이제 김용준 인수위원장 첫 번째 총리 지명, 네. 낙마,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인사 난맥상. 네. 윤진숙 당시 해수부 장관, 저분은 왜 해수부 장관이 됐을까? 뭐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우리가. 네. 그래서 한 정권을 거치고 이제 5년 임기 못 채웠습니다만 두 번째 정권을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방송가에서 매일 논평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지금 대체로 호평이죠. 뭐 지지율도 대체로 호평이고,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29일까지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인데 채택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네, 이틀 정도 나온 게 한 가지 이거 치명적이지 않나 생각했던 게 위장전입 민정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제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면 후보 시절에 5대 비리 관련자는 절대 인사에서 배제하겠다. 지금 5대 비리가 병역 탈세, 네. 탈세 정렬까지 들어가죠. 그 네. 조병력 멘탈, 그리고 부동산 투기, 그리고 하나 위장전입, 마지막으로 논문 표절. 예, 그게 5개가 핵심이고 이중 국적은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이중 국적은 5대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이제 그 총리 내정자한테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정여세 탈루, 탈세 부분, 그 다음에 아들의 백령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전입. 은 이제 청문회 첫날 드러났어요. 예, 부인이 이제 평창동에 살다가 논현동으로 옮겼는데 강남에 부인이 그러다가 또 금방 또 평창동으로 또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논현동은 살지 않고 평창동에 살면서 강남에 간 거 아니냐 해서 그래서 이제 부인이 교사였는데 그림 그리신 분, 그분이 화가시죠. 예, 학교를 좋게 배정받기 위했다라고 부인은 이제 자기 부분으로 안았고. 이제 야당 의원들은 그것이 이제 아들의 학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끝났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에 보면 이동섭, 김용준, 김종훈, 황철주, 김병관, 뭐 한만수, 안대희, 문창극, 김명수, 정성근이까지 대략 봐도 지금 10몇 명이 지금 아까 말한 5대 이런 결격 사유로 아웃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좋거나 또 야당이 힘이 빠져 있을 때는 통과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보다 덜한데도 야당이 독이 올라 있거나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언론에 찍혔거나 하면 안 되는 이런 자의적인 부분으로 가서는 되느냐 하는 요 문제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언론들이 주로 바람을 잡아서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을 해야지 험결을 뒤지면 뭐 무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주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 언론들이 많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를 이제는 또 거꾸로 또 이 문재인 정부에 관계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었다. 뭐 진보 보수 이제 집권이 이제 뒤집어졌다. 뭐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하고 정권 교체가 된 거죠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제 집권 여당, 이제는 집권 여당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또 두 개를 쪼개져 있잖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근데 또 야당도 또 여러 개가 생겨나서 뭐 정의당이야 원래 진보정당으로 있었지만 소수 집권정당, 국민의당이 생겨 있고 복잡해요. 그게 다자구도인데 이 다자가 또 대선에다 완주하면서 아직까지는 이합 집산이 없었어요. 그럼 다당제 구도로 지금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집권이 어느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저는 이합 집산이 될 거라고 봐요. 정계 개편이. 하지만 지금 이제 총리 후보 이 인사청문회는 이 과정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는 원칙은 여야가 바뀌든 홍수가 바뀌든 원칙은 원칙이다.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밀어붙이다 안 되면 빨리 철회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회가 없었어요. 돌격 앞으로였어요. 그리고 밀어붙여. 그렇게 했다가 또 전사는 역대 정권 중에 제일 많이 후보자들이 전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 했어. 지명 철회를 하거나 사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난 모르쇠 당신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 문창규 후보자도 질질질질 몇 날 며칠 기자들 달고 다니면서 나중에 포기하기로 해놓고는 네. 그 말도 또 애매하게 전달이 서로 잘 안 되는 맞습니다. 뻗대기는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정권은 포기한 상태에서 당사자는 또 출근하고 마지막에는 김변준 총리 내정자 그분은 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포기한 지 오래됐는데도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까지도 있는 거죠. 그냥 흐지부지 국면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 그냥 뭐 총리 안 됐으니까 끝 이런 건데 근데 저는 원칙은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물밑 접촉을 해서 알아서 사퇴하시오 혹은 내가 지명 철회하겠소 이런 방식이면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위장 전입이 있었네 튀어나왔네 그때 좀 저는 아차했어요. 저는 무난하게 될 것이다. 통과 가능성 한 90% 그랬는데 위장 전입이 나오니까 70%? 60%?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 관련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교사인 부인이 좀 좋은 학교로 배정받고 싶어서 주소를 위장 전입했다. 그런데 이제 3월에 위장 전입을 했다가 12월에 빠졌어요. 본 주소로 원복을 했는데 이 주소를 위장 전입한 게 학교 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해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쨌든 팩트는 위장 전입이 있는 거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거는 알겠고 그 해명이 맞다면 이해가 됐지만 이게 강력한 원칙을 적용하면 이건 전 아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가 전 통과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다들 그렇게 것이 생각을 하고 있죠. 야당이 날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아니 의욕을 상실했고 네. 어제는 청문회를 보이콧하자고 해서 내가 누가 찼습니다. 네. 서류가 미비하면 미비한 것조차도 TV 중계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이 아무리 대선에서 참패하고 탄핵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문회에 임하면 또 날카롭게 그렇죠. 비판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동의하냐 안 하냐. 근데 자유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 청문회는 또 별로 성실하게 안 해놓고 네. 아마 청문 또 이 인준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할 거예요. 그렇죠.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보이콧할 것 그럼 같아요. 이제 또 반쪽짜리 네, 그리고 반쪽짜리 청문 이렇게 이렇게 채택돼서 이제 국회 표결을 할 때는 뭐 불참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끝낼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통과는 되겠죠. 법상으로 보면 150석인데 이렇게 돼 있더군요.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한 의석의 과반 이상이 같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 출석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150석이 이제 통과선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120석이니까 과반 안 되지 않느냐? 그럼 30석을 더 얻을 수 있겠느냐? 저는 무난하게 얻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지금 40석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에서는 뭐 협조해 줄 가능성이 많고 있고. 호남 정서 때문에 100% 할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호남의 영광이잖아요. 네, 전남. 그렇죠. 그리고 또 바른정당에서도 또 일부 이렇게 되면서 통과. 바른정당은요 김용태 의원이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신뢰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옛날에 정치할 때 알던 분인데 그분의 인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오늘도 TV에서 보니까 아주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람 자체는 설득력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5대 결격 사유가 무의미하다면 폐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을 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되고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개인의 검증 위주로 해야 되지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한다 저는 좀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개인에 대해서 여기서도 안 한다면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들이 전부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 그런 부패 커넥션 문제로 날아갔는데 과거와 비슷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파헤쳤을 때 무사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는 좀 엉터리다 이래 보고요. 그 말씀에는 동의해요. 여쭤보면 이제 부인 그림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이 그림을 45, 55짜리 두 개를 이제 이 지사로 가기 전에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11개월 전에 지사 가기. 그렇죠. 약 1년 전. 네, 전남개발공사라고 전남도청 산하 조직에서 그렇죠. 이 뭐 광역지자체마다 다 있는 그 주로 기업입니다. 골프장 같은 거를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네. 그 골프장에 그림을 그려 놓는다고 여러 점을 샀는데 그 중에 2점이 들어갔다는데 저보다는 이제 예술의 조예가 깊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45, 50호가 400만 원, 500만 원이면 900만 원이죠. 호당 10만 원 아닙니까? 네네. 호당 10만 원이면 대체로 어떻다고 봅니까? 그게 그러면은 굉장히 이 화가가 지금 이제 퀄리티가 국내에서 높고 대우받는 화가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당 10만 원. 지금 그 정도 가격이 문제가 됐던 인물. 그러니까 많은 화백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회화를 하는 화백들이 대중화돼 있질 않으니까 누구를 예로 들어드릴까요? 조영남 화백이 그 정도 가격 나왔습니다. 네, 조영남 그 화투 그림이 호당 10만 원치였나요? 조금 더 비싼데 어쨌든 조영남 화백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필 논란, 대장 논란이 됐던 거고 대신 그렸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고스트 페인터가 있었다. 이게 이제 사건이 됐던 거고. 근데 이것은 뭐 부인이 이제 화가시니까 직접 그리셨겠습니다만 그 정도 가격이면은 이 중진 화백 이상의 가격은 되죠. 부인이 그러니까 미술 교사로 아마 미술 교사로 재직을 했고 이제 아예 화가 활동을 하시고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전시에 전시회 그림을 샀다 이러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격이 적절한가는.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미술품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재벌가에서 미술품, 그건 이제 세계적으로 비싼 미술품을 축제의 한 방식으로 쓰잖아요. 그 몇 년 전에 삼성에서 그 뭡니까 에버랜드의 과미술관 리움 같은 데서 리히텐슈타인의 그 그림을 사가지고 그 에버랜드 가면 이 맹도견 장애인 개 리트리버 같은 거 키우는 개 키우는데 옆에 창고에 그림을 대량으로 숨기듯이 보관해 있다가 그림은 좋은데 숨겨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 키우는데 개가 수백 마리 키우는데 상상도 못했겠죠. 그 옆에 그림이 있으면 어느 도둑놈이 그 그림을 훔치러 가겠습니까? CJ의 뭐 이재은 회장, 이 박정권 초기에 털 때도 그랬고 미술품 거래 문제. 그래서 항상 이제 갤러리 관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인데 거기에 비하면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부인은 스스로 그림을 그리셨고 뭐 전시회를 했고 그걸 판매했으니까 거기서 위법한 여부는 없는데 이제 한 가지가 이게 제목이 문제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고가 강매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의 실력과 수준, 이 평단에서 미술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이상하게 비싼 가격으로 마지못해 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이게 팩트가 밝혀지기가 정말 힘든 사안이거든요. 제가 볼 때 도동성의 대한민국에 솔직히 정치인 부인 중에서 대부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 부인이 많더라고. 대부분 아니지만 상당수가. 예체능 분들이 꽤 있죠. 이명박 정권 때는 제가 한번 웃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보기관의 관계자가 저한테 와서 정보기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 정권에 요즘 TV에 나오는 어떤 부인이 그림을 그리는데 또 안에 내분이 생겨서 그래서 그림들을 기업체에 팔아먹었는데 그거 그림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냐고 또 물어봤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자기 정권에 내부에 싸움 붙어서 틀다가 보니까 부인이 그림을 그리고 따라 하다 보면 그걸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부인이 그림을 그리시면요, 제가 하나 충고를 드리면 절대 그려가지고 정치 그만둘 때까지는 그냥 창고에 보관만 하시다가 정치 그만두고 나면 파셔야지. 그거는 항상 시끄러울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래갖고 그냥 복지원이나 경로당이나 기증을 하시든지 이런데 기증을 하면 그럼 나중에 그러면 그림 기증한다고 소문이 났어. 네. 그리고 정치는 페인트 값은 부인한테 대신 좀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정치권에 돌고 도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이제 또 튀어나와서 저는 좀 이제 짜증이 나는데 뻔히 보면서 왜들 그러셨을까? 또 뭐 그러셨어야 할 이유가 있겠고 뭐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냥 한 40만 원, 50만 원에 팔아서 막 이런 일이 없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전시회는 그리면은 그림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전 전시회는 하셔도 좋다고 봐요. 다만 그러면 판매를 위한 전시회를 안 하시면 어떨까?
이 가족이 정치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겠다라는 사람이 호황 가격을 지 돈도 아니고 그렇죠. 회사 돈이니까 준다고 하면 자신이 자기를 좀 알면서 그거는 그렇게 가격은 안 됩니다. 네, 네. 뭐 기름 이 페인트 값만 좀 주십시오. 사주시는 건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찰 가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이 의혹을 가지신 국민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법적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도덕적 판단은 각각 알아서 하시는 감론을박하다가 또 흘러갈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 국적하고 위장 전입을 먼저 깠는데 네. 정권의 통솔에 끌고 가는 부분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지 자신감이 없으면 먼저 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에 첫 번째 기준은 원칙, 말씀하신 원칙이에요.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협치나 연정까지도 얘기하는 시대에 와 있으니까 야당 인사도 향후에 지금 이 인사가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2기, 3기 계속 갈 텐데 그럼 장관 후보든지 총리 후보든지 야당 인사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선 끝나자마자 국민들은 유승민 이 경제 전문가인데 경제부총리 시키면 안 돼요? 이 분위기 괜찮던데 또 심상정 노동부 장관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닌 걸 이제 정치권 내에서 우리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그런 품평과 열망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럼 풀면 풀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당 간의 이제 연대 관계가 그거를 갖다 정치 연대가 필요하지만 한다면 협치 차원에서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걸 깜짝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이름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야당의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분야에 하려고 접촉 중이다. 네네. 그래서 그걸 하는 목적은 협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당적 변경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 연정의 어떤 소극적인 행태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거 뭐 그리고 인재 개인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정당과도 우리는 정책 연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공표를 하고 가면 괜찮은데 어쨌든 그건 아직까지는 좀 이제 가상 시나리오 소설 같은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이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인 것이 자신감의 표현이 한데 저는 자신감이 오히려 없어서 이 부분을 셀프 고백을 하면 국민 여론에 맡긴 거라고 봐요. 국민 여론이 역풍을 불면 과거에 이제 박정권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많았냐면 하마평이 흘리죠 이름을. 그럼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평론가들도 막 얘기하고 국민들도 그 사람은 좋겠다 싫겠다 뭐 해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중론이 형성되면 여론이 나쁘면 슥 원래 이제 죄 없었던 인물처럼. 그리고 이제 깜짝 인사 발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의 경우에는 여론에 한번 던져보자. 만약에 이게 역풍이 강하면은 철회해야죠. 그것도 내가 볼 때 통과될 자신감이 있으니까 던졌지 없으면 그렇게 그런데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장관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조직 기준으로 가면 18명 장관이 필요하잖아요.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면은 중소기업 청이 지금 중소벤처기업 부가 되니까 국민안전처도 이제 손을 봐야 될 거고. 그럼 장관이 이제 항상 진보 정부는 좀 큰 정부 지향이란 말이에요. 20개 부처 장관이 인선된다. 그럼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야 되잖아요. 총리가 이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럼 그동안 내내 이 5대 비리에 걸리는 문제가 전 여러 건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몇 명이 나오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하나 건건히 해명을 하면 이건 너무 비생산적이 되니까 1기 내각이 구성 완료되는 시점에 한 번쯤 대국민 사과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양해해 줄 거냐 아니면 허니문 다 끝나고 그게 또 어찌 보면은 이번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공격 포인트가 될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100% 무흠으로 순결하게 내각을 짜긴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상황. 근데 이 강경화 후보자는 약간 특성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은 왜 국적 이중 국적을 가지느냐. 이게 고위공직자가 공격을 받는 게 주로 아들들의 이제 병역 면제 때문인데 딸이라 병역 문제는 없는데 국적은 장관을 맡으면 내가 우리 딸아이의 동의를 받아서 한국 국적으로만 하겠다. 뭐 미국 적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 가능. 아니야 부모가 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만나서 결혼을 했다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나오니까 미국은 그
이 출생지에 속지주의. 따라서 속지주의에서 그래서 이제 19인가 이럴 때 선택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이중 국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 비례는 안 들어가니까 봐줄 수 있는데 위장 전입이 문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욕심이 이화여고를 졸업한 강경화 후보자가 우리 딸도 모교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화여고는 누구나 가면 좋은 학교거든요. 명문 여고잖아요. 물론 지금 평준화 세대니까 옛날에 뭐 경기고 이화여고 같은 건 큰일 났겠죠. 근데 지금 평준화 시대인데 이게 국내에서 국내로 옮긴 주소면은 좀 전 일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거주하다가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 학교로 들어오는데 아, 엄마 모교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화여고가 있는 그쪽 주소지로 간 건데 거주하진 않았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 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위장 전입의 카테고리에 엄격하게 늘 것인가? 외국에서 국내로 와서 미국 학교를 포기하고 한국 학교로 오는데 보통 다 유학을 나가는 게 문제니까 이건 어디까지 국민들이 감안해 줄 수 있을까? 원칙론엔 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적용이 애매하고 이런 지점은 있어서 최평론가님, 네, 시끌시끌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포기할수록 책임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저는 탈세한 거 10원도 없습니다. 세금 잘 냈어요. 투기한 거 뭐 땅 한 평이 없는데 투기가 됩니까? 그리고 위장 전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예 석사 논문은 안 내버렸기 때문에 수료해서 표절할 거락도 없어요. 그리고 백력은 현역으로 갔다 왔고 자식도 군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최평론가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별로 없죠. 네, 그런데 어떻게 높은 분들은 상류축으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이게 안 걸리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까 그래서 원칙론은 동의한다. 저는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가 자,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해 주신 거 너무 고마운 일이다. 한번 내가 유엔에서 갈고 닦은 이 능력을 조국을 위해서 쏟아보고 싶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위장 전입이 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이 5가지 비리에 걸리면 절대 배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장관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위배하는 게 된다. 내가 도덕적 갈등을 했다.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난리 나죠. 박수가 쏟아지겠죠. 근데 이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아예 그냥 빼버리고 네. 도둑놈이라도 좋으니까 능력만 있으면 다 쓰겠다고 대통령이 선포하든 안 그러면 옛날 정권에는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데 이번 정권에는 무조건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든 좀 선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년 또 장관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반복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이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인사 때마다 계속 인사 때 여야가 싸우고 이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황장수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미국에서는 법적 불법의 문제, 위법 불법의 문제는 다 사전에 걸러내고 청문회에 들어가서는 능력 검증만 한다. 도덕적인 문제는 후보로 일단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4대 기관에서 200가지 이상의 팩트를 다 우선 검토를 하고 패스가 돼서 올라온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청문회가 좀 정책 중심이 되겠느냐라는 안타까움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을 보니까 예로 들기가 어려운 게 트럼프가 친인척 다 백악관에 또 박아놓다가 미국은 또 역관중에서만큼은 또 네, 그렇더라고요. 더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례까지 또 이제 비교를 하면 아 이게 우리가 뭐 가보지도 못하고 라스베가스 원칙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래 원칙론은 황 소장님 입장에 100% 공감. 그런데 이제 현실로는 그러면은 누가 장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참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상류층이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현실로는요. 그럼 20명의 장관이 총리와 함께 됐고 그들이 이제 몇 명이 5대 원칙에 위배된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가 나오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걸로 이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